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예인입니다. 네, 오늘은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이고요. 지난주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집주인이 전세 기한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서 소갈이하고 있는 세입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집주인이 코로나19로 자금 사정이 좋지 않거나 보증금으로 집을 사는 갭 투자를 했다면 제때 못 받을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그나마 전세금 반환 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믿을 구석이라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세입자는 속수무책입니다. 집주인 대신 나라가 지급해주고 있는 보증금은 몇 년째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올해는 1월에서 4월 넉 달 만에 1,284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네, 요즘 기업들이 환경과 사회를 생각하는 경영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국내 한 화장품 회사에서는 화장품 용기를 수거해서 작은 플라스틱 칩인 펠릿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는 화장품 용기를 만들거나 자동차와 가전제품의 일부로 재탄생이 되고 있고요. 마트에서는 생분해되는 포장 용기를 사용하는 제품이나 친환경적 제품이 소비자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돈을 더 쓰더라도 친환경적 제품을 구입하는 소비자들이 늘면서 환경 보호를 우선시하는 기업들의 경영도 더욱 다양해질 전망입니다. 어제 서울에는 하루 종일 굵은 빗줄기가 쏟아졌는데요. 이 빗속 한강공원에서는 고손정민 군을 추모하기 위해 시민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이 비가 오는 가운데 200여 명이 참석했는데요. 신속 정확한 수사를 촉구하는 손팻말을 준비해온 시민도 있었습니다. 참석자들은 SNS를 통해 자발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집회를 준비했는데 집회가 열린 시각 한강공원 주변에서는 수색 작업도 이어졌습니다. 경찰은 강변의 풀더미를 일일이 해치며 친구 휴대전화 행방을 찾았고요. 산소통을 맨 해군 잠수부들도 시신 발견 지점 주변에서 수중 수색을 이어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확보한 CCTV 영상과 목격자 진술 등을 분석해 손 씨가 사라진 시간대 상황을 재구성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코로나19 현황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6일 0시 기준 610명이고요. 코로나19 백신 접종은 16일 0시 기준 1,269명이 1차 접종을 완료했고 누적 접종 인원은 373만여 명입니다. 2차 접종은 2만 9천여 명이 접종을 완료했고 누적 접종 인원은 93만여 명입니다. 네, 이어서 오늘 날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현재 전국의 하늘 표정 대체로 흐린 가운데 곳곳에는 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수도권과 호남 지방은 낮까지, 그 밖의 지역은 밤까지 비가 올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비 예상 보시면 경기 동부와 강원, 충북과 영남에는 5에서 30mm, 수도권과 충남, 호남에는 5mm 안팎의 비가 올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출근길에도 작은 우산 하나 챙겨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오늘 자세한 기온 보시면 오늘 아침 최저 기온 12도에서 18도, 한낮 최고 기온은 14도에서 23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비가 오면서 낮 동안에도 제법 서늘하니까요. 우산과 함께 외투 하나 꼭 챙겨 나가시기 바랍니다. 네, 5월 17일 월요일 행복한 아침 지금 시작합니다. 네, 오늘 월요일 행복한 아침 함께해 주실 분들입니다. 이인철, 허주연 변호사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방송인 박수림 씨, 이정수 씨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건우 기자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최근에 있었던 핫 이슈부터 얘기를 풀어 나가 보겠습니다. 안건우 기자 전해주시죠. 네, 오늘도 역시 사진부터 준비했습니다. 네. 함께 보시죠. 네, 바로 이 사진입니다. 뭐예요? 저 뭐야? 저 뭐예요? 파란색? 나 쓰레기 같은데. 네. 그러니까요. 저게 아, 닭고기? 닭고기네. 닭고기. 닭고기예요? 어, 네. 색깔이 왜 저래요? 닭고기 맞습니다. 상에서 색깔이 변한 거예요. 저 색깔이 뭐예요? 조금 혐오스럽죠. 색이 좀 네. 이상한데. 색깔이 뭐예요? 저기 파란색 있잖아요. 네. 저 파란색이 쥐약이라고요. 쥐약. 닭고기에 왜 쥐약을 발라놓은 거예요? 쥐 잡으려고 어머, 그런 건가요? 원래 쥐약이 쥐 잡을 때 쓰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 쥐약으로 고양이를 잡아서 문제가 됐습니다. 쥐약바른 닭고기로 고양이를 잡았다고요? 네. 누가 왜 이런 짓을 벌였어요? 사건의 전말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네. 13년 전이죠. 대전 신탄진 지역 일대에 길고양이들을 죽이고 다녔던 이른바 신탄진 살묘남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70대 노인 김모 씨였는데요. 당시에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2016년에 벌금 70만 원형을 받았습니다. 그때도 닭고기에 쥐약을 묻혀서 고양이를 죽인 혐의를 받고 있었거든요. 벌금형 받았는데도 이런 범죄를 계속 저지르고 다녔다는 거예요? 네, 2016년에도 사실은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네. 싹싹 빌었어요. 그리고 처벌 이후에는 오히려 차에 쥐약과 닭고기를 싣고 다니면서 범행 장소를 또 넓혔다고. 아니다. 그러다가 고양이 돌보미에게 적발이 됐고요. 2018년에 다시 기소 위기에 놓였는데요. 김 씨도 그때 또 범행을 시인을 했어요. 네. 그런데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네? 불기소 처분이요? 그러면 죄가 없다는 뜻이에요? 불기소 처분은 검찰이 공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뜻이에요. 네. 재판정에 용의자를 세우지 않겠다 이런 얘기인데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죄가 없다, 혐의가 없다 해서 불기소 처분을 할 수도 있고요. 증거가 불충분한 경우라든가 공소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불기소 처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죄는 되기는 하는데 여러 가지 범행 상황이나 피해 정도를 참작을 해서 굳이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더 낫겠다라고 판단한 경우에도 불기소 처분이 가능합니다.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왜 내렸대요? 일단 증거 불충분이 가장 큰 이유인데 이 죽은 고양이의 사체를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네. 근데 그 독약을 묻힌 것 자체가 죄가 되지 않느냐? 이 예를 들어서 사람에게 독약을 줬는데 그 사람이 죽지 않았다. 그러면 살인 미수죄가 될 수가 네네. 있고요. 심지어는 먹지 않아도 살인 예비죄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동물보호법에는 미수죄나 예비죄가 없기 때문에 처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김 씨가 이걸 확인을 했죠. 네. 기소가 되지 않는다는 걸. 네. 그러니까 더 뻔뻔해집니다. 이제. 예, 돌보미에게 현장이 발각이 되더라도 그래, 내가 났다. 어떻게 증거 찾아봐. 이렇게 뻔뻔하게 나오게 된 겁니다. 오히려 큰 소리 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 차례 신고를 당하고 경찰, 검찰에 불려다녔잖아요. 그렇게 다니면서 뭔가 범죄를 학습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 범행을 피하는 방법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행동을 쉽게 처벌할 수 없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김 씨가 죽인 고양이 13년 동안 무려 1000마리가 넘는다고 합니다. 이거는 고양이 돌보미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좀 추산한 숫자거든요. 근데 김 씨의 범죄 행각이 한동안 잠잠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고양이 돌보미들이 그의 범행을 마지막으로 목격한 게 지난해 8월쯤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나 돌보미들은 그의 13년 동안의 행적에 미뤄 짐작하건대 반년 동안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분명히 어디선가 살면한 행각을 벌였을 거다 이렇게 강력하게 추측을 하고 있죠. 아니 근데 처벌도 받았고요. 그리고 또 끊임없이 신고를 받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3년간 계속해서 이렇게 고양이를 죽이는 이유가 뭘까요? 그게 무슨 고양이랑 전생에 무슨 악연이 있는지 무슨 그러니까요. 트라우마가 있을까요? 이게 진짜 그 심리가 궁금하네요. 정말. 그게 바로 정말 궁금하죠. 그래서 김 씨가 도대체 고양이를 왜 죽이는지 그 심리를 알아보려고 동물구조 119 대표인 이명기 대표가 네. 김 씨와 오랫동안 면담을 했다고 합니다. 김 씨는 그때 고양이가 너무 많다. 울음소리 너무 크고 지붕 위로 다녀서 도저히 잠을 못 자겠다. 못 살겠다. 이렇게 호소를 했다고 합니다. 생활하는데 방해를 받아서 괴로웠다면 뭐 이사를 가든지 아니면 고양이가 집 근처 못 오게끔 하든지 하면 되죠. 왜 죽여? 그래서 사실 이 119 대표가 뭘 안 해본 건 아니에요. 해봤어요. 네. 임 대표와 지역 돌보미들이 구청에 전화해서 고양이 중성화 수술을 해줬고요. 요청을 했고 또 김 씨와 김 씨 집 근처에 고양이가 숨어 있을 만한 구멍을 모두 다 찾아서 막아줬다고. 해보자.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 씨의 범행은 멈추지 않았다. 그럴 리가 없었죠. 네, 멈출 수가 없었죠. 이 노력이 무색하게 범행 계속됐는데요. 김 씨를 오랫동안 추적해온 돌보미는 김 씨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정도면 중독이 된 것 같다. 다리가 부러져도 그러게. 나가서 살면한 행각을 벌일 것 같다. 이게 생명이거든요. 그쵸. 고양이도 생명이잖아요. 네. 이거는 생명 경시잖아요. 네. 야, 이게 왜 이렇게 될까요? 그 범행이 잘못된 걸 본인도 알 텐데. 그럼요. 안타깝습니다. 자, 두 번째 하디슈 갈까요? 네, 2주 전쯤에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빠르게 퍼지는 영상이 맞아. 있습니다. 이거. 이거 영상 알죠? 저도 보고 너무 충격을 너무해. 받았거든요. 영상 먼저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진짜. 네, 차마 저희가 막 이건 진짜 자세히 볼수록 보여드릴 어이 수는 없죠. 없어요. 네. 60대 택시 기사를 마구 때리는 20대 남성의 영상. 그래, 기사님이 막 아프다 그러는데도 계속 멈추지 않고 때린단 말이야. 이 사건 한번 다시 정리해 볼까요? 네. 네, 이 사건은 지난 5일에 오후 10시쯤에 서울 신림동 난곡터널 부근에서 네. 자신이 탑승한 택시의 기사를 한 남성이 도로에서 넘어뜨리고 폭행에 다치게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네. 아유. 목격자 진술에 따르면 20대 A씨, 폭행을 한 사람, 택시기사의 목 주변을 여러 차례 주먹으로 가격을 했고요. 또 택시기사가 쓰러진 이후에도 계속해서 폭행을 했다고. 네. A씨는 왜 이런 일을 벌인 건가요? 경찰 조사에서 자기가 그 택시를 탔는데 좀 술에 취해 있었나 봐요. 그래서 네. 차 안에서 토를 했는데 그걸 나무라자 화가 나서 폭행을 했다. 이렇게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니 택시 토했으니까 당연히 기사님이 할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은 나한테 잔소리했다. 그게 듣기 싫었다. 그래서 네. 화가 났다 이거예요? 네. 야, 이거 그래도 저 방법이 틀렸죠. 그쵸. 아니 잘한 것도 없으면서 저렇게까지. 그러게. 근데 주변에 또 말린 사람이 없었나요? 아 그러게. 아마 영상을 보신 분들은 느끼셨을 겁니다. 그 폭행 영상에서 저는 살기를 좀 느꼈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마 촬영하는 사람들도 비슷한 느낌을 받았을 네. 거예요. 당시 영상을 찍은 사람이 여성이었고요. 말릴 수 없는 상황이라서 나서지 못했다고 합니다. 서듯. 그리고 A씨는 순찰차가 도착을 할 때까지 폭행을 전혀 멈추지 않았고요. 폭행이 벌어지는 동안 그만 때리라고 시민이 말려도 뭐 속수무책이었다고 합니다. 마지막에 보니까 기사님이 뭐 거의 뭐 미동도 없더라고요. 상태는 어떤가요? 정말 걱정됐어요. 네. 네. 그래서 확인을 해보니까 택시기사는 치아가 깨지고 뒷머리가 또 찢어졌다고 합니다. 아유. 심각한 부상을 입었고요. 뇌수술까지 받았는데요. 아유.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하고 있어서 지금 가족 면회도 어려운. 아유, 이 아유, 정도예요. 네. 근데 A씨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요? 당연히 이런 사람은 구속영장 발부해야죠. 네. 법원에서는 상해 및 고무집행 방해 피해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네. 도망의 염려가 있다 해서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는데 네. 여러분들이 의문점을 갖잖아요. 왜 지나가는 사람이 저걸 말리지 않았을까? 네. 그러게요. 사람들이 심리 이렇습니다. 괜히 말리려다가 이게 시비가 이제 붙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쌍방폭행이 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선한 사마리아인법이라고 있는데 이렇게 공경에 처한 사람을 구조할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그런 법이 이제 외국에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없어요. 네. 그래서 만약에 저런 싸움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말려서 혹시 법적인 문제가 돼도 처벌을 면제하는 그런 규정이 도입이 시급합니다. 네. 진짜 우리 선한 사마리아법 진짜 필요한 것 같은데. 네. 그러면 이 사람은 폭행죄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을 폭행을 한 것을 넘어서서 상처를 입히게 되면 상해죄나 뭐 경우에 따라서는 중상해죄, 특수상해죄 같은 죄책들을 적용할 것을 검토를 해볼 수가 있죠. 그런데 그냥 피해 정도가 일반적인 수준을 넘어서서 이렇게 심각하다고 하면 중상해죄가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사안에서 피해자분이 치명상을 입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네. 지금 중환자실에서 의식 불명 상태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치명상을 입었거나 불구,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에 이르렀다고 하면 이 부분은 중상해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네. 그러면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중상해죄가 인정이 된다고 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만 규정이 되어 있고 벌금형이 없어서 처벌이 좀 강한 그렇게 좀 중하게 처벌되는 그런 범죄예요. 그런데 이렇게 국민적인 어떤 공분을 사는 이런 사건들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기대하는 처벌 수위와 실제 처벌 수위가 좀 동떨어져 있는 경우들이 네. 많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국민들의 법감정의 처벌 역량에 다소 미치지 못하는 그런 경우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이유가 이 선한 어떤 선량한 시민이 이런 갑자기 억울한 피해를 당해서 남은 생을 평생을 고통 속에 살아야 될지도 모르는데 지금 가해자가 징역 몇 년 이렇게 돼버리면 네. 몇 년 감옥에 있다 나오면 끝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그렇죠. 있거든요. 네. 이렇게 죄질이 불량한 범죄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엄중하게 처벌이 돼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요. 잘못했으면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죠. 네. 맞아요. 근데 이거 2차 가해가 우려된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일단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뭐 사람도 미워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 가족까지 미워하게 되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폭행 영상이 빠르게 퍼지면서 A씨에 대한 신상 정보가 온라인에 아유, 그렇겠네. 많이 퍼지고 있습니다. 네. 포털을 포함한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 택시기사 폭행남을 검색하면 가해자의 SNS 활동 사진들이 무수히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네. 야, 저희 글에 효자 컨셉 잡는 거 아니에요. 어머니랑 한순간 늦어서야 소중한 것을 느끼는 겁니다 하면서
가르치듯이 올려놨네요. 또. 근데 어머니는 소중하다면서 택시 기사님이 60대 아버지 뻘이잖아요. 근데 맞아요. 그렇게 그렇죠. 무자비하게 그렇게 폭행했으니까 누리꾼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저도 하라는데. 근데 A씨 어머니 같은 경우는 이번 일도 뭐 영상도 보셨을 수 있고요. 소가를 굉장히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이 사람은 정말 나쁜 짓을 했죠. 하지만 네. 어머니가 죄가 있는 건 그러게. 아니잖아요. 네. 사실 어머니도 가슴에 대못이 박힌 상황일 네. 겁니다. 아마 댓글 반응에서도 어머님은 무슨 죄인가, 또 부모님 가슴에 대못을 박았네, 이런 댓글이 실제로 달렸어요. 그리고 A씨에 대한 무분별 신상 공개로 2차 가해가 우려된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곤 있습니다. 아무리 이제 죄를 저지른 사람이 미워도 우리 헌법에는 연좌제 금지라는 게 있습니다. 예. 그래서 본인만 처벌을 받아야지 가족은 아무 죄가 없거든요. 가족에 네. 대한 비난은 좀 자제하는 게 좋고요. 왜냐하면 네티즌들이 이제 화가 나는 것은 이제 이해하지만 이렇게 화가 난다고 막 악플 달할 경우에는 오히려 네티즌들이 처벌받을 수 있으니까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네. 그러면 처벌이 어느 정도 수위로 들어갈 수 있나요? 이 정보원통신망법에 의하면 다른 사람이 이렇게 명예를 훼손하는 글 같은 거 사진을 올릴 경우에는 네. 3년 이하의 징이나 3천만 원의 벌금형이 처해질 수가 있어요. 아무리 화가 나도 사적인 복수를 하지 말고 이제 합법적인 방법으로 이제 처벌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네티즌들의 심정을 이해하는 게 이 법이 너무 약하다. 처벌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이렇게라도 복수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래도 참으시고 합법적인 방법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네. 아니 그런가 하면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마을 버스 기사를 폭행한 사건이 또 있었다고. 네, 이런 사건 왜 자꾸 발생하는지 모르겠어요. 지난 3월 28일에 20대 운전자 A씨는 서울 서초구 방배동의 한 버스 정류장 인근에서 자신의 차량으로 길을 막아서 운행 중이던 마을버스를 멈춰 세웠어요. 그리고 그 멈춰 세운 마을버스에 올라타서 60대 운전기사를 폭행을 했어요. 운행 중인 마을버스를 세우고 거기 올라타서 기사님 폭행했다고요? 네. 왜 그랬대요? 저도 사실 그게 궁금했어요. 당시 A씨 버스 정류장으로 향하는 길에 자신의 외제차를 세우고 있었는데요. 네. 이때 정차를 위해서 버스 정비사가 기사가 기사님께서. 경적을 울렸어요. 아유. 그러니까 여기에 또 화를 참지 못하고 아유. 올라타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아이고, 이게 건장한 20대가 60대 기사분을 폭행했으니 그럼. 피해가 걱정되는데 어때요, 기사님은? 피해 기사는 전치 3주에 진단을 받고 지금 병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네. 근데 기사님이 아무래도 가장 큰 피해를 입었지만 그 마을버스 안에는 다른 승객들도 타고 있었단 말이죠. 그렇죠.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이 A씨에 관해서는 어떤 혐의가 적용되나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폭행죄를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운행 중인 버스라든지 택시 기사를 폭행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굉장히 많은 승객이 위험에 빠지겠죠.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가중처벌하는데 특가법에 따를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처해질 수가 있고요. 만약에 기사님이 다치면은 3년 이상의 징역. 만약에 사망할 경우에는 무기징역까지 처할 수 있는 엄중한 범죄니까 절대로 운행 중인 기사님 폭행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예. 네. 아니 이런 일들이 자꾸 우리가 그 뉴스에서 보게 되잖아요. 네, 맞아요. 이게 왜 분노 조절들이 요즘에 다들 안 되는 것 같아서 이게 정말 걱정이에요. 아유. 자, 이슈 두 가지를 알아봤는데 다 아주 듣기 거북한 그런 네. 일들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주위에서 일어난 사건 사고를 법의 관점에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법이 알고 싶답니다. 네, 그 법이 알고 싶다. 첫 번째 사연은 뭡니까? 네, 첫 번째 사연은요. 아내 이거 잡으려다가 발견한 진실입니다. 아내 손목 잡으려다가 발견한 거. 너무 가늘어. 정말 너무 너무 아내가 다른 애인이 있었나? 그래서 문제 유출됐어. 문제 유출됐어. 그래요. 정답 한번 보겠습니다. 아내 어. 외도. 그렇죠. 맞네요. 자, 그럼 외도남은 이재용 님이 하세요. 내가 알았어요. 남편 역할은 이정수 씨가 하고 네. 아내는 제가 합니다. 자, 이 사연은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재구성했습니다. 사연 속으로 들어가시죠. 전 40대 가장입니다. 아내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게 하려고 밤낮으로 뼈 빠지게 일을 했고요. 덕분에 남부럽지 않게 살게 됐습니다. 저는 가정을 위한 저의 헌신에 자부심을 느끼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절 배신했죠. 나도 보고 싶어. 사랑해. 내 누구랑 통화를 하는데 그렇게 꿀이 뚝뚝 떨어져? 아 깜짝이야. 조카야 조카. 예인이 있잖아. 예인이 얘는 왜 날 그렇게 사랑하는데
했는데 뭐 직구면 내가 나왔대나 뭐래나. 뭐 예인이가 시집 갈 나이에 그 나이에 이모한테 이렇게 애정이 뚝뚝 떨어지게 얘기한다고? 아, 몰라, 걔 좀 이상하잖아. 아, 졸립다. 나 좀 잘게. 잘 자. 전 아내의 외도를 의심했고 증거를 잡기 위해 아내를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아우, 왜 이렇게 잔뜩 들이붓는데 여태 소식이 없는 거야. 정말. 여보, 지금 뭐 하는 거야? 그거 락스 아니야, 락스? 왜 내 칫솔에다 락스를 부려? 설마 나 죽이려고 그 바람난 논팽이랑 같이 살라 그러는 거야 지금? 그게 무슨 소리야? 발뺌에도 소용없어. 나 당신 핸드폰에 있는 증거 다 찾아놨거든. 어쩐지 요즘 위염에다가 식도염, 위가 찢어질 듯이 아프더니만 이 살인자. 뭐? 내 핸드폰 훔쳐봤어? 그거 불법이야. 뭐 불법? 왜 그래? 남편한테 들켰어? 그러게 내가 뭐라 그랬어. 한 번에 보내라고 그랬잖아. 왜 이렇게 찔끔찔끔 그러다 걸린 거야? 한 번에 보내. 자기 약 먹었어? 칫솔에 락스 칠해서 서서히 저를 죽이려고 했던 아내. 그런데 아내는 오히려 제가 감시했다며 고소하겠다고 난리를 칩니다. 대체 누가 더 잘못한 걸까요? 전 정말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칫솔에 락스. 이게 무섭네, 이 여자. 무섭다, 진짜. 이거 어떤 사연입니까? 와, 정말 이 사연에서 락스 냄새 물씬 나는데요. 2014년 9월에 대구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네. 40대 A씨는 아내 B씨의 외도를 의심해서 아내가 잠든 사이에 아내 휴대폰에 비밀번호를 입력한 다음에 친구 D씨와 주고받은 메시지 대화 내용을 봤습니다. 근데 배우자의 외도가 의심된다고 이렇게 몰래 휴대폰 훔쳐보는 거 그거 불법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배우자 휴대폰 보고 싶으세요? 아니요. 그렇지. 그게 안 보고 싶죠. 휴대폰이 정말 판도라의 상자입니다. 모든 내용이 다 있거든요. 그래. 거기에 정말 증거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오해를 살 만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제 부부 갈등이 시작되는 건데요. 아무리 배우자라 하더라도 상대방 배우자의 동의 없이 휴대폰을 보는 거는 비밀 침해죄가 될 수 있고 실제로 이 사건도 재판에 이제 넘겨졌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정말 뭔가 외도가 의심되는데 증거를 확보해야 될 경우 이런 경우 어떻게 합니까? 합법적인 방법으로 확보를 해야 되는데 사실 근데 예전에는 이제 사실조회 법원에 이제 소송을 할 때 사실조회를 하면은 이제 카톡 내용까지는 볼 수가 있고요. 네네. 통신 내역을 볼 수가 있는데 이제 많은 분들이 혹시 통화 내용까지 이제 볼 수 있는 거 아니냐, 들을 수 있냐, 그건 아니고 통신사에서 이제 고객들의 이제 통화 내용을 녹음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나마 요즘에는 개인 정보 때문에 통신사에서 이런 내용을 보내주지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증거를 확보해야 된다는 어려움은 있지만 어쩔 수가 없습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 이혼 소송할 때는 증거를 내야 되기 때문에 네. 힘들어도 본인이 직접 증거를 확보해서 제출해야 됩니다. 근데 그 증거를 잡으려면 내용을 알아야 되잖아요. 맞아요. 근데 내용 알려고 비밀번호를 네. 알아내는 것 자체가 이게 법적으로 또 문제가 된다던데요? 이게 문제가 있죠. 배우자의 핸드폰이 비밀번호가 걸려 있다. 걸려 있으면 안 됩니다. 만약에 걸려 있지 않으면 봐도 돼요. 이제 그건 이제 사생활 침해죄가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비밀번호가 없으면 이제 빨리 증거를 확보할 수가 있는데 네. 비밀번호를 막 여러 가지 조합하잖아요. 그렇게 네. 되면 그게 불법이 될 수가 있고요. 심지어는 이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제 외국의 업체에 이제 수백만 원을 주고 이제 해킹 앱을 깐 거예요. 배우자 몰래. 네. 그래가지고 이제 휴대폰이 좀비폰이 된 거죠. 그래서 배우자가 어디 갔는지, 심지어는 배우자의 통화 내용까지 다 녹음되고 영상까지 촬영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다른 사람에게 휴대폰을 잠깐 맡기는 경우도 정말 주의하셔야 됩니다. 네. 근데 사연 속 남편 A씨도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서 집에 뭔가를 설치했다면서요. 네. 남편 A씨는 자신의 집에 녹음 기능이 있는 카메라를 설치를 했고요. 집에서 쉬던 중에는 아내 B씨가 친구와 전화 통화하는 내용을 녹음을 또 했습니다. 이게 외도를 의심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좀 남편이 좀 심한 것 같은데. 그러게. 조금 정도가 지나친 것 같죠. 우리가 이렇게 친구끼리 그냥 일상적으로 하는 대화라고 하더라도 분명히 사생활의 영역이고요. 맞아요. 이게 다른 사람한테 공개될지 말지는 대화 당사자가 결정을 해야 될 문제인데 남편처럼 이렇게 공개되지 않은 다른 사람의 대화를 녹음을 한다든가 이런 행위는 당연히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고요. 또 남편이 여기서 그친 게 아니라 휴대전화 녹음 기능을 사용해서 피해자와 친구가 통화하는 내용까지 녹음을 했잖아요. 네. 이런 것도 당연히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아니, 근데 정도가 좀 심하긴 했지만 그만한 이유가 분명히 있었을 것 같기도 한데요. 이 남편 좀 사연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2019년 11월 위장 쪽에 통증을 느끼기 시작했거든요, 이 사람이. 그리고 지난해 1월에는 건강검진을 통해서 위염과 식도염이 있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네. 비슷한 시기에
자신이 쓰는 칫솔에서 이 냄새를 맡아보니까 락스 냄새가 나요. 네, 그래서 평소에 보지 못했던 곰팡이 제거용 락스가 좀 한편에 또 놓여 있는 걸 그걸 또 보게 된 거예요. 네. 욕실 청소하다 보면 락스 뭐 더 새로 살 수도 있는 건데 우연이겠죠. 칫솔에서 락스 냄새 난다고 그것 때문에 CCTV 설치하고 막 음성 녹음하고 이건 아닌 것 같기도 한데. 아, 그래서 A 씨는 아내를 의심하고 자신만이 알 수 있도록 칫솔 방향을 다 이렇게 일치하게 해놨는데요. 그걸 퇴근 후에 이 칫솔 위치가 바뀌어 있으니까 요거는 뭔가 의심이 된다. 그래서 녹음기와 카메라를 이용해서 상황을 살피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A 씨의 의심이 사실로 밝혀지는 겁니까? 의심으로만 끝났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하지만 네. 그렇지 않았습니다. 충격적인 진실을 결국은 마주하게 됐는데요. 화장실에서 무언가를 뿌리는 소리와 함께 이거 왜 안 죽노? 몇 달 지켜봐야 되지? 막 이런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그 영화에서나 보는 글쎄 말이야. 그 금자 친절한 금자씨에서 서서히 죽이는 거. 그렇네요. 칫솔을 락스 해가지고 그러니까. 서서히 남편을 죽이는 거. 이런 거 옛날에 사극에서 맞아요. 사극에서. 사극에서. 너무 예. 비슷해. 이게 무섭다. 뭐 남편한테 원래 혐의가 있는 줄 알았더니 남편이 피해자네요. 그렇죠. 이게 이제 부부가 사이가 나빠지거나 이혼 소송까지 하면 정말 원수처럼 생각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가끔 찾아가서 이렇게 막 이제 해코지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반드시 주의해야 될 게 배우자가 나를 해칠 것 같다. 그럼 법원에 접근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셔야 됩니다. 아니면 빨리 경찰에 이제 신고하셔가지고 접근금지 가처분을 신청해야지. 그렇지 않고 있다가 이제 이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실제 사건인데 이혼 소송 중 이제 남편이 아내를 잠깐 만나자고 한 거예요. 네네네. 잠깐 만나면 다 합의해주겠다. 이제 아내가 마지막으로 이제 남편을 딱 만나러 갔는데 바로 살해당한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이제 위험하다 싶을 경우 절대로 상대방을 만나지 마시고 경찰이나 법원에 구제 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퇴거라고 하면 집에서 쫓겨난다 뭐 이런 거 아닌가요? 네, 지금 이 사건에서 즉시 퇴교 명령이 내려졌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게 집에서 쫓겨났다는 건데 가정폭력 사건 같은 경우에서 아까 이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접근금지 가처분이라든가 피해자 보호명령 청구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은 이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임시적인 어떤 응급 조치들이 취해지게 되는 거죠. 그 중에서 이제 피해자를 가해자로부터 이제 분리를 시켜야 되니까 그 격리 조치를 하기 위해서 지금 점유하고 있는 또는 주거하고 있는 공간에서 나가라 이렇게 퇴거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그 A 씨 같은 경우도 혐의를 받고 있잖아요. 그건 어떻게 돼요? 근데 이제 남편도 물론 이제 잘못을 했지만 더 큰 피해자잖아요. 그래서 법원에서도 남편이 이제 정보통신법을 위반했지만 이제 유죄는 유죄인데 봐줘야 되기 때문에 아주 가벼운 형을 내렸습니다. 그걸 선고유예라고 하거든요. 선고유예는 선고를 내리지만 이제 시간이 지나면 이제 이 선고의 효력이 없어져요. 그래서 남편은 제가 보기에 큰 이제 피해자이기 때문에 오히려 법원에서는 선처해 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우리가 어떤 일에 있어서 증거를 남겨야 할 때 녹취를 하잖아요. 근데 이 녹취가 어떨 때는 증거가 되고 어떨 때는 이게 또 범죄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이제 가장 손쉽게 이제 증거 확보하는 게 녹취예요. 여러분 이제 휴대폰에 다 녹음 기능이 있잖아요. 통화를 녹음해도 되고 이제 대화를 녹음해도 되는데 문제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몰래 해도 괜찮은가? 많은 분이 궁금해하시는데요. 이렇게 같은 장소에 있는 대화 당사자는 상대방이 동의 없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몰래 어떤 사람이 여기에 이제 녹음기를 두고 밖에 나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 경우에 도청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안 돼요. 그래서 대화 당사자간은 괜찮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불법이 될 수 있으니까 주의하셔야 됩니다. 인원 수는 상관없고. 상관없습니다. 왜 하시려고요? 아니, 저는 궁금한 게 남편을 서서히 죽이려 했던 그 아내 B 씨의 혐의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특수상해 미수 혐의를 받고 있어요. 곰팡이 제거용 락스하면 우리가 냄새만 맡아도 정말 독하잖아요. 근데 이걸 먹여서 죽이려고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지금 특수상해 어떤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사람을 상해를 입혔을 때 이제 성립하는 범죄가 특수상해이고 상해까지 이르지 않고 미수에 그친 경우에는 특수상해 미수죄가 성립을 하게 되는데 지금 아내는 특수상해 미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이게 살인죄가 성립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이게 특수상해 그러게. 미수라고 하네요. 이제 검찰과 법원에서는 이제 이게 과연 락스를 조금씩 먹여 사람이 죽을 수가 있는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락스를 조금씩 묻히면 죽을까요? 죽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락스잖아. 그러니까 죽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살인 미수죄가 되고. 근데 이제 검찰에서는 그렇게 본 것 같지는 않아요. 이제 조금씩 묻혔기 때문에 살인의 고의보다는 특수상해의 고의가 있다 해서 특수상해죄로 이제 기소해서 이제 문제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그 혐의가 인정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돼요? 이제 특수상해죄는 살인죄보다 형량이 낮아요. 그래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인데 제 생각에는 어쨌든 굉장히 위험한 범죄 아닙니까? 그래서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형량을 내려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배우자의 외도를 의심해서 녹취하는 그 녹화하고 이랬던 상황이 또 있다면서요?
네, 맞아요. 2017년에 있었던 일인데요. 남편이 아내가 바람을 피우고 있다고 네. 의심을 한 거예요. 그래서 같이 사용하는 승용차에 휴대전화 공기계를 이용해서 몰래 아내의 대화를 녹음을 했습니다. 그러면 증거를 딱 잡은 거네요. 그렇죠. 이 녹음 내용에 어떤 문제가 되는 내용이 있었다고 하면 이걸 법적으로 뭔가 해결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남편이 아내를 불러서 녹음 파일을 한번 들어봐라 이렇게 네. 추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듣지 않겠다, 이거 치워라 이렇게 거부를 네. 하니까 심지어 아내의 목을 조르고 폭행을 했습니다. 그 아내 폭행하면 남편한테 불리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그친 게 아니에요. 한 달 정도 지나서 다시 남편이 새벽 4시에 자는 아내를 깨워가지고 4시간 동안 불륜한 거 아니냐, 인정하고 사과해라 이렇게 추궁을 했어요. 아내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너 회사에서 여행 간 거, 그 남자랑 여행 간 걸 봤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아내는 그냥 회사에서 여행을 간 거고 정해주는 명단대로 갔을 뿐이다 이렇게 항변을 했는데 남편이 믿지 않았어요. 그렇죠. 근데 직장 동료라면 회사에서 정해준 대로 갈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남편은 이 이야기를 듣고 폭행을 또 행사했다면서요? 네, 남편이 지금 이 아내를 완전히 믿지 않는 상태여서 이 얘기를 듣고 오히려 또 아내를 때렸어요. 그리고 심지어 도망가는 아내의 머리채를 잡아 끌고 들어와서 칼로 너 죽고 나 죽자 이렇게 협박도 했고요. 그리고 이 회사까지 찾아갔어요. 일주일 뒤에. 네. 아내 직장에 찾아가서 바람난 여자가 여기서 또 바람을 피우고 있다. 애들도 내팽개치고 이러고 있다. 이렇게 아내를 모욕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내의 불륜이 의심된다는 그 정황만 가지고 아내를 폭행하고 직장에 가가지고 이거 이상한 여자다 막 이렇게 해버렸다. 이 사건의 결말은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이 사건은 남편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라든가 상해죄, 특수협박죄, 모욕죄 이런 여러 가지 혐의들이 다 인정이 돼서요. 징역 6개월에 자격정지 1년, 또 2년간 보호관찰에 유죄를 선고를 받게 됐어요. 이런 일이 있었는데요. 정말 황당한 일인데 네. 이제 평범한 이제 가정 주부가 있었습니다. 자녀도 둘이 있고. 근데 이제 우연히 이제 친구들과 이제 그 유흥업소를 가게 된 거예요. 네. 유흥업소에 남성 적개부가 나오는 유흥업소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시면 안 되는데. 네. 자, 근데 거기 갔다가 이 아내분이 어디 잘생긴 미남 접대와 눈이 맞았어요. 그래서 이 남성을 사랑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 남성이 사실 이 가정주부를 좋아했겠습니까? 돈 때문에 만난 그렇죠. 거죠. 그래서 이제 좋아하는 척하는 뭐 돈을 계속해서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백만 원, 수천만 원 계속해서 이제 돈이 들어가는데 돈이 이제 다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아내가 생각한 게 있어요. 남편을 죽여야겠다. 남편 앞으로 생명보험금을 들었는데 그 보험금이 2억 5천만 원이었거든요. 남편을 어떻게 죽일까 하다가 이제 수사를 안 했더니 독약을 이제 그 남편의 이제 식사하는 반죽을 계속해서 넣은 거예요. 거기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남편을 죽이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그걸 남편을 먹인 거예요, 그렇게. 먹였습니다. 식사하면서도 먹이고, 근데 남편이 계속해서 아프니까 병원에 입원하게 됐어요. 영문도 모르고. 근데 아내는 태연하게 병원에 간병까지 가면서 병원에서 이제 남편 보리차에도 계속 독약을 탄 거예요. 나중에 아내의 범행이 발각돼서 살인 미수죄로 처벌되는 그런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잘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진짜. 미우나 고우나 내 남편 내 아내예요. 내가 집에서 맛있게 밥 먹는데 그 밥 안에 독약이. 끔찍합니다. 그래서 예. 빵 안 드시고 요즘 빵을 드시죠. 요즘 빵을 드시더라고요. 어쩐지. 자, 그 법이 알고 싶다. 두 번째. 자, 요거 있는 공사 현장입니다. 요거 있는 공사인데? 요거 있는 공사 현장. 요거 있는 뭐가 있죠? 사고가 인부가 자꾸 있는 공사. 뭔가 무서운 얘기일 것 같기도 사고가 자꾸 한데. 나는 공사. 아니. 이거 전혀 감이 안 요즘에 잡히실 거예요. 산업재해 네. 나왔는데. 보겠습니다. 사진. 이건 뭐야? 사진에만 있는 공사 현장. 자, 건설업체 사장 역할은 이정수 씨가 하고 직원 역할은 제가 하고요. 경쟁업체 사장 역할은 이재용 님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연 속으로 들어갑니다. 저는 건설업체 사장입니다. 부자를 꿈꾸며 평생을 성실하게 일했는데 원하는 만큼 부자가 되지 못했습니다. 나이는 자꾸 들어가고 체력은 점점 떨어져 가는데 부자의 길은 보이지 않고 마음이 급해졌죠. 그런데 사장님! 얘기 들으셨어요? 왜, 무슨 얘기? 글쎄 저쪽 재홍건설은요 별로 일하는 것 같지도 않은데 이번에 또 빌딩 올렸대요. 이번에도 아마 수억 벌었을걸요? 아니, 저번에도 7층짜리 건물 하나 샀다던데, 이번에도? 예, 재홍건설은 우리보다 훨씬 늦게 시작한 데다가 공사 건수 적다는데 사장님이 어찌나 수완이 좋은지 빌딩도 척척척 올리고 우리 사장님은 수완 없어. 너무 없어. 이게 뭐라는 거야? 짤 수도 없고 조카가. 사실입니다. 네. 참 이상했습니다.
공사 규모가 비슷한데 왜 채용건설은 남는 장사고 저는 겨우 현상 유지라는 건지 궁금해서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 그 이사장님, 그 대체 영업수완이 그 어떻게 되실까요? 저도 한 수만 배워보려고요. 뭐 별거 아닙니다. 진짜. 뭐 있는데? 이사장님은 뭐 내 후배니까 네. 내가 살짝 공개를 하자면 말이 예. 가까이 좀 하고. 예. 뭐, 잘 들려요. 에? 안 들려? 뭐는 거? 다시. 안 들려? 잘 들어. 오, 대박. 포토샵 하는 잘하는 직원 뽑으라고요? 그게 바로 나의 성공 비결이라. 채용건설 이사장의 성공 비결은 도통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건설업체에서 포토샵 기술자를 뽑으라니 대체 무슨 소리인지. 그나저나 저도 포토샵 기술자를 뽑으면 사업이 성공할까요? 이게 뭐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도로공사를 하는 뭐지? 건설사인데 도로공사 잘하는 사람을 뽑는 게 아니고 포토샵을 잘하는 사람을 뽑아요. 이게 어떤 이게 뭐지? 일입니까? 그러니까요. 기술의 발전과 함께 꼼수도 발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사람을 어떻게 앞으로 뽑아야 할지 사진으로 먼저 준비를 네. 했거든요. 네. 함께 보시죠. 바로 이 사진입니다. 이 사진이 뭐예요? 뭘까요? 공사 중인데? 공사 중인 사진 한 뭔데, 장인데 이게 왜요? 뭐. 네. 원본 사진 한번 보시죠. 원본 사진이 있어요 원본? 또? 자, 어? 저게 이제 보여드린 합성이야. 사진의 원본 사진입니다. 오른쪽이 원본 사진이고 왼쪽에 있는 그 공사 알림차가 저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 포토샵. 저게 그래. 왜 저렇게 됐지? 포토샵으로 트럭만 갖다 놓은 거네, 그죠? 역시 네, 빙고 눈썰미가 좋으십니다. 그렇네. 포토샵한 거네. 이게 포토샵 전후 뭐 이런 거예요, 지금. 누가 포토샵을 저렇게 하라고 그랬나요? 왜 저렇게 해놨지? 이게 포토샵을 연습하려고 그랬다면 좀 덜 기가 막히겠죠. 네네. 근데 이 사진은 기관의 준공 서류와 함께 제출한 사진입니다. 예? 잠깐만. 준공 서류? 네. 기관에다가 서류를 제출한 거면은 이거 뭐 공사를 하지도 않고 뭐 했다고 뭐 이렇게 증거 자료를 낸 거예요? 눈치 빠르다. 아주 치밀하게 그렇게 준비를 한 거죠. 또 다른 사진이 있거든요. 이 사진도 함께 보시죠. 자, 이 사진은 차이점이 좀 이건 알겠다. 아까 사진 봤잖아요. 왼쪽이 원본이고 오른쪽이 트럭을 포토샵으로 만들어서 공사 현장인 것처럼. 이거 조금 공사 하셔야죠. 마치고 막 그쵸? 네. 장비를 그리고 챙겨간다는 거. 제가 이거 잘 아는데 요거 지금 트럭이 약간 비스듬히 나갖고 앞에 가 있는 차를 지금 지운 거예요. 또 가린 거야. 기가 막히게. 맞은편에서 오는 차량을 가고 있는 차량을 진짜 트럭 세우고 뭐 이런 게 아니고 뭐 하여간 저 꼼수로 공사를 한다 이거죠. 저렇게 해서. 어머, 네네. 웬일이야. 공사장 안전 점검을 제대로 했다는 인증 사진을 이 포토샵으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다른 현장의 사진을 몰래 가져다 쓰기도 하고요. 어쨌든 거짓된 정보로 부당하게 지자체 예산을 타낸 바로 이런 공사 업체들이 경기도 감사에서 무더기로 참 머리 좋아요. 그러니까 담당 공무원이 제대로 보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꼼수를 부린 거네요. 바로 그 맹점을 이용한 거죠. 경기도는 지난 3월에 화성시 종합감사 과정에서 지난해 시가 발주한 여러 그 단가공사 4건을 맡은 5개 업체의 불법 행위를 적발을 했습니다. 적발된 업체는 화성시와 총액 6억 원 안팎의 공사 계약을 맺고 공사를 해왔다고 합니다. 네. 포토샵으로 공사한 것처럼 꾸며요. 네. 이걸 주도한 그 회사가 있다면서요. 네, 주도한 업체는 바로 하도급 업체 A 업체였습니다. A 업체는 원도급 업체 4곳에서 이 공사를 위임받아서 공사를 진행을 했는데요. 이렇게 위임받은 것 또한 불법이었다고. 네, 위법이었죠. 현행법상으로는 네. 지금 건설공사 원도급 업체 같은 경우에는 일괄 하도급을 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있어요. 네. 근데 여기에 위반해서 이 문제의 A 업체에게 공사 대부분을 일임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A 업체가 이렇게 해서 위임받아서 일임받아서 이 공사를 현장에 관여하게 된 곳이 한 4군데 정도 됐었는데 이 4군데 공사 현장의 사진을 마구 뒤섞어서 조작된 서류를 관공서에 제출을 했습니다. 수법이요. 뭐 B공사 현장의 사진을 C공사 현장인 것처럼 조작을 하고 E공사 현장의 사진을 F공사 현장의 사진인 것처럼 진짜 이렇게 대단하다. 조작을 했다고 합니다. 네. 자, 이렇게 마우스 몇 번 움직여서 사진 합성하고 이런 식으로 608개 현장 중에서 총 33곳의 공사비를 허위로 청구를 야. 했고요. 이렇게 해서 화성시에서
1억 원이 넘는 공사비를 더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이런 걸 보고 대동강 물판 그 봉이 김선달이라고 한 거예요. 하지도 않은 그러니까. 공사에다가 비용 초과됐다고 더 받고 네. 이런 거. 맞아. 맞아요. 진짜 대단하십니다. 어떻게 이런 사기를 칠까? 근데 이게 그 어쨌든 공사 대금을 네. 더 받았잖아요. 그러면은 이거 다 돌려받아야 되잖아. 내 돈인데. 그렇죠. 내가 낸 세금인데 이거 돌려받아야 돼. 어떻게 해야 피해자가 돼? 다 우리들이에요. 우리들이 네. 이제 그래. 힘들게 낸 그 세금을 세금으로. 다 눈먼 돈이라 생각해서 이런 나쁜 네. 사람들 장난을 치는 네. 건데 그래서 이제 경기도는 이런 업체 사람들을 이제 그 사기죄로 고발할 예정이고요. 또 민사적으로 부당이도 또 반환 청구하고 또 이제 담당 공무원 있잖아요. 담당 네. 공무원도 징계 요청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아, 포토샵 꼼수로 보험금을 타먹은 그런 사례도 있다면서요? 맞아요. 2013년 충남 당진에서 축협 직원의 수의사들까지 연루가 돼서 가축 재해 보험금을 가로챈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럼 가축재해 보험금이면 뭐 기르던 닭이나 뭐 소, 뭐 돼지들이 좀 병 들었을 때 받는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포토샵하면 멀쩡한 소가 다크서클 에이, 뭐 아파하고 막 돼지 막 말라 있고 막 이렇게 포토샵을 했을까요? 그거보다 더 정교하게 속였습니다. 어. 이 소들이 덩치가 굉장히 크잖아요. 네. 그래서 건강한 소를 쓰러뜨린다는 것이 굉장히 힘든 일이거든요. 네. 근데 이 소 한 마리를 이렇게 묶어서 억지로 쓰러뜨린 다음에 이 소들은 개체를 구별하기 위해서 귀에 그 번호를 달고 있잖아요. 네. 이게 이표 번호라고 하는 건데 이 쓰러진 소의 이표 번호에 건강한 소의 이표 번호를 합성하는 포토샵 조작 방법을 이용해서 건강한 소들이 아픈 것처럼 그렇게 소리를 그래? 조작해서 수십억 원의 보험금을 가로챘다고 합니다. 예. 워낙 기술이 좋다 보니까 별별 사기 다 있는데 부동산도 허위 매물로 포토샵하고 네. 심지어는 로또 1등 당첨됐다. 는 알려주겠다 해서 그 포토샵을 하고 얼마 전에는 또 이제 가상화폐 뭐 1억 20억이 됐다. 뭐 수십억 벌었다. 그것도 다 이제 포토샵으로 조작을 한 거래요. 아, 정말 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아 근데 인터뷰나 이렇게 실제 얼굴 이렇게 나오면은 그거 진짜 같잖아요. 그걸 그렇지. 믿었는데 그거 아닌가 봐요. 그것도 다 포토샵으로 편집한 가짜로 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대응하세요. 뭐 부동산이다, 주식이다, 가상화폐다, 뭐 대박이다. 여러분이 추천해 주는 사람이 있고 막 돈 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네. 전화해서 이렇게 하시면 돼요. 너나 잘하세요. 그렇게 좋은 정보면 자기들이 돈 많이 벌지 왜 알려주냐고. 맞는 현혹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 이게 별의별 포토샵이 다 있어요. 네. 저도 저 매주 등산 다니는데 산 위에서 인증하는 거 있거든요. 아, 예. 그것도 포토샵 하는 사람 진짜. 내 건강을 위해서 다니는 건데 그걸 왜 포토샵을 해? 아, 안 하고 한 것처럼 하는 네. 거예요? 참. 별의 별 하여. 이재용님은 산에 가시는 거잖아요. 저는 가죠. 확실히죠? 아이 여보세요. 아이고 참 별의 별일이 다 있습니다. 사건 사고를 법의 관점에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번에는 꼭 알아둬야 되는 세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어려워서 막 포기하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네. 자, 알쓸 세상입니다. 네, 이기영 세무사 어서 오세요. 오늘 안녕하세요. 어떤 세무 상식 얘기해 주실래요? 네, 오늘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인 5월이라서 종합소득세 일명 종소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다 해당자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알아두면 좋은데 네. 좀 어려운 세금 상식 먼저 꽁투로 알아볼 텐데 자영업하는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남편 역할 이정수 씨, 아내 역할은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연 속으로 갑니다. 3대째 청국장 맛집으로 소문난 저희 식당은요. 지난해 초 제가 3대 사장으로 가업을 이어받았습니다. 할머니부터 어머니 그리고 저까지 손맛을 유지하려고 무던히도 애를 썼죠. 인사 뭐 하늘 꺼지게 한숨이야. 이달도 적자야. 이러다 가게 접어야 할지도 몰라. 에이 무슨 소리야. 이게 어떤 가게인데 할머니 때부터 장모님까지 그 당신까지 이어오면서 이제 전통과 역사가 있는 청국장집인데 에이 걱정 마. 좋은 날 오겠지. 남편과 저는 가업의 명맥을 유지하려고 낮에는 식당 일을 그리고 밤에는 새벽 배송 배달 일을 시작했습니다. 몸이 부서지는 것 같았지만 어려운 경제 사정에 일할 자리가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자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보 그 가게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된다던데?
아이 뭐 본 게 있다고 종소세 신고를 해. 아이 됐어. 야, 뭐 적자 나는 가게 무슨 종소세 신고야. 안 해도 돼 뭐. 아이. 근데 우리 아내가 이렇게 나이가 많은 사람이야. 연상이잖아. 12살 연상이잖아. 할머니인 줄 알았어. 그 가게는 적자지만 그래도 네. 내가 배달로 번 거 있잖아. 그게 수입으로 잡혔다는데 이게 세금 신고 어떻게 해야 되나 걱정이네. 세무사한테 연락을 할까? 세금 무슨 얼을 주고 세금이. 아 기부를 받아도 모자랄 판인데 무슨 세금. 아유 게다가 세무사한테 맡기면 그것도 수수료 들 텐데 알아보긴 뭘 알아봐. 아유 그 돈 쓰는 것도 아까우니까 아 배달이나 좀 가. 12살 연하 남편아. 왜 이렇게 화를 내? 참 그러다 세금 맞아. 팔이 날리는 식당에 무슨 소득이 있어서 신고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또 남편 말을 들으니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할 것 같기도 하고 어딘 물어볼 데가 없어서 답답합니다. 적자만 보는 우리 가게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까? 진짜 그렇겠어요. 네. 그러게. 내 가게가 소득이 없어. 적자인데. 근데 소득이 어떻게. 있어야 무슨 종합소득세 그렇죠. 신고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돼요? 궁금한데요, 진짜? 네. 종소세라고 하죠. 먼저 이 개념부터 좀 알아봐야겠습니다. 종합소득세란 납세자의 각종 소득을 합계한 총소득에 대해서 매기는 세금입니다. 그런데 지난해 저의 총 수입에 이제 소득세를 매긴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전 국민이 다 내는 것 같지 않던데요? 직장 다니는 제 친구는 안 내던데. 물론 그 말도 맞습니다. 뭐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죠. 직장에 다니는 친구분도 소득세를 내야는 합니다. 하지만 종합소득세를 모두가 한꺼번에 신고하면 처리하기가 너무 힘들겠죠. 네. 그래서 이 직장인들은 4대 보험에 가입된 직장인입니다. 이 사람들은 회사에서 2월에 연말정산을 합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네. 그 연말정산을 하면 종소세를 기업이 대신 신고를 해주는 거죠. 뭐 저처럼 이제 채널 A 소속인 사람은 네. 그러니까 종소세를 이제 기업이 대신 해주는 네. 셈. 편하겠네. 네. 연말정산. 그렇죠. 그럼 5월에 종소세 신고 대상자는 누군 거예요? 그러니까 5월에는 임금 노동자를 제외한 비임금 노동자, 투자자, 사업가가 종소세를 신고를 해야 합니다. 좀 더 자세히 대상자를 좀 알아볼게요. 네. 급여의 3.3%의 세금이 차감되는 알바생이나 프리랜서, 또 자영업 하시는 분들, 또 직장인이지만 투잡인 분들, 또 은퇴 후에 일반 연금으로만 생활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모두 종소세 대상입니다. 근데 연금 수령자도 종소세 신고 대상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1,200만 원 이상의 연금 소득을 갖고 계신 분들도 세금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예, 또한 연금을 받으시면서 용돈벌이를 하시는 분들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이십니다. 예, 매년 5월 소득을 통산해서 신고를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잊지 마시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해요. 만약에 신고를 하지 않으시면 무거운 가산세를 부담하실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5월이에요.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되는데 네. 작년에 코로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자영업자들 너무 힘들어서 그렇죠. 수익은커녕 무슨 마이너스 이렇게 돼 있는데 야, 나도 무슨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돼? 아까 꽁트처럼 그런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맞아요. 우선은 근데 이제 세법적으로 계산된 소득과 일반적으로 체감하시는 소득은 좀 다르실 수가 있습니다. 예, 즉 나는 번 금액이 없다고 생각하시지만 세법적으로는 번 소득이 있으실 수도 있어요. 예, 예. 그래서 앞에서 음식점에서 손실이 났고 다른 직업으로 생계를 유지하신다고 하셨는데 뭐 예를 들어서 음식점에 100만 원의 손실이 나고 배달 아르바이트로 200만 원의 이득이 있으신 경우는 네. 신고를 통해서 100만 원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시게 되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신고를 하셔서 손실을 다른 소득에 통산하셔야 합니다. 진짜 이 코로나 때문에 자영업하거나 식당 일 하시는 분들이 아르바이트를 겸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만큼 힘든데 알아둬야 될 게 이분들도 소득이 없어도 신고를 해야 돼. 그리고 또 다른 직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어도 신고를 하셔야 돼요. 근데 이쯤에서 정말 궁금한 게 어떻게 하면 정확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어요. 내 주머니에서 돈 나가는 거 조금이라도 좀 덜 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그렇죠. 어떻게 하면 정확하게 납부할 수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우선 제가 자영업자분들이 네. 절세를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꼼꼼하게 영수증 관리를 하셔야 합니다. 예, 모든 사업자는 의무적으로 적격증빙을 수취하셔야 합니다. 적격증빙, 적격증빙이란 체크카드나 신용카드 그리고 현금 영수증, 세금 계산서를 이야기하는데요. 예, 대부분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러면은 적격증빙을 수취하고 있으신 거세요. 적격증빙. 야, 이거 관리 잘못하면 세금 더 내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세금을 더 낼 수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네, 영수증이 누락되는 경우는 종합소득세 계산할 때 당연히 경비 인정이 안 되겠죠. 네네. 그러면은 거기에서 더 많은 소득이 잡히기 때문에 세금을 더 납부하시는 불상사가 생기십니다. 그리고 또 3만 원 이상의 거래에 대해서 적격증빙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경우는 2%의 적격증빙 불성시 가산세가 부과가 되니까 이 점도 유의 부탁드립니다. 그럼 영수증은 자영업 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저희들은 다 프리랜서거든요. 네네. 방송 없으면 저희도 굶어 죽어요. 우리 같은 사람도 영수증 잘 이렇게 보관해야 되는 거죠. 예, 그럼요. 이 프리랜서 사업자분들도 사업소득자이십니다. 네. 다만 세법에서는 그냥 사업장이 없으신, 즉 사업자 등록증이 없으신 사업소득자이시기 때문에 똑같이 장부기장을 하시고 영수증 등 증빙 수치를 하셔서 비용 처리를 하는 세금에 대한 이 세무 처리는 동일하시거든요. 네. 즉 3.3%를 내시는 프리랜서 사업자분들도 영수증을 당연히 관리하셔야 합니다. 영수증. 그러니까 이 영수증 관리를 꼼꼼하게 세심하게 할수록 자영업자 종합소득세는 내야 할 게 줄어드니까요. 네. 평상시에 모든 영수증을 꼼꼼하게 관리하시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네. 그러면 절세 방법 두 번째는 뭔가요? 네, 두 번째 방법은 차량을 활용하라입니다. 차량? 네. 저희가 타고 있는 차량 활용하라는 거죠? 제가 네, 뭐 짧게 그렇습니다. 좀 설명을 드릴게요. 네. 사업에 사용하시는 차량의 경우 보통 이제 개인 명의로 구매를 하시는데요. 사업에 법인이 아니시면은 네. 개인 사업자가 네. 개인 명의로 구매를 하셔도 네. 일정 금액은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네. 그래. 그럼 이걸 활용하면 그럼 절세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보통 일반적인 차량의 경우 5년 동안 차량의 비용을 안 분해서 비용 인정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물론 한도는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또 개인적으로 사용하시는 비용은 인정받으실 수는 없습니다. 네. 합리적인 절감 이건데. 자, 세 번째는 또 뭐예요? 네. 네, 마지막 절세는 인건비 처리입니다. 인건비. 소득세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 중 인건비는 많은 경비를 인정받는 대표적인 비용 처리 중에 하나인데요. 근데 자영업을 운영하시는 대표님들께서 가장 흔히 놓치는 것이 바로 이 인건비 신고입니다. 네. 그러니까 인건비를 지급할 경우에 어디에다가 뭘 제출해야 경비 처리가 되는 거예요? 네, 인건비는 지급 내역을 세무서에 제출해야지만 경비가 인정이 됩니다. 예, 만약 기한 내에 제출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원천징수 신고와 지급명세서 제출을 진행하시고 각각의 지연 신고에 대한 가산세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인건비 외에도 필요 경비에 해당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사업 전이 중요합니다. 이때 냉난방 설치, 또 컴퓨터, 차량 등 구입한 자산이 있다면 이 자산 명세서를 꼼꼼하게 기재를 하실 필요가 있거든요. 요걸 유형 자산으로 등록을 하면은 비용 처리가 또 된다고. 네, 뿐만 아니라 저희가 사업 자금에 대한 마련을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대출이라고만 하는데 거기에 대한 이자도 증빙을 첨부하시면 비용 인정이 가능하십니다. 부부가 같이 뭐 사업장을 운영할 때는 뭐 나눠서 신고하고 이런 방법도 있다면서요? 네, 맞아요. 지금 대부분의 가장 많은 사업장들이 부부가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계시는데 네. 그 부부 중 한 분의 이름으로만 사업자 등록증을 거의 이렇게 등록을 하시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두 분이서 같이 벌었지만 한 분에게만 소득액에 몰리는 이런 부분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부부가 공동 사업장을 내시든지 아니면 일방의 수익에 대해서 상대방에게 일정 부분 우리 사업소득을 신고하시는 것도 가장 큰 절세 효과가 됩니다. 네, 오늘은 종합소득세 절세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간단히 정리를 해보자면 네. 첫째는 영수증 관리 꼼꼼하게 하시고 오케이. 둘째는 차량을 활용하고 차량. 세 번째는 인건비 처리가 되겠습니다. 이달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니까요. 절세 방법 잘 기억하시고 보다 절세하시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번에는 자동차 관련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한건우 기자 전해주시죠. 네. 얼마 전에 오토바이와 접촉 사고를 낸 후에 그 뺑소니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김은국 씨 뉴스
많이 접하셨습니다. 네. 김은국 씨와 피해자 주장이 정말 상반이 돼서 경찰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 지금 상당히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시 사고를 두고 뺑소니다, 아니다 이렇게 말이 좀 많더라고요. 네. 예. 지난달 24일 이촌동 사거리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김 씨가 운전하던 중에 신호를 어기고 불법 좌회전을 했습니다. 이때 행인을 발견하고 김 씨가 차량을 세웠거든요. 그때 곧바로 오토바이 한 대가 황색 신호를 무시하고 김 씨 차량 인근으로 와서 부딪히고 갔습니다. 그런데 김 씨는 이 과정에서 현장을 수습하지 않고 자리를 떠나서 뺑소니 혐의를 받게 된 거죠. 네. 그런데 김은국 씨 측에서는 이건 뺑소니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네. 김은국 씨는 뺑소니가 아니라면서 오히려 오토바이 운전자가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했다. 3,500만 원 가량에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블랙박스 영상을 함께 공개를 했습니다. 오늘 블랙박스 영상 함께 보시죠. 아, 저 참. 자, 요 영상입니다. 네. 자, 황색불을 무시하고 좌회전을 하거든요. 비보 좌회전에서. 네, 비보 좌회전에서 김은국 씨가 좌회전을 합니다. 하다가 사람 행인이 보고 지나가니까 이렇게 이렇게 됐군요. 치고 지나가는 겁니다. 지나갔네요. 이거구나. 네. 일단 멈추긴 멈췄는데 오토바이가 스친 것 같은데 이렇게. 근데 좀 애매한데 모르겠어요. 네. 일단은 뭐 그 신호가 아닌데 좌회전한 건 잘못인데 네. 보행자가 있어서 멈춰 섰어요. 근데 그 순간에 오토바이가 이렇게 탁 치듯이 하고 지나갔단 말이죠. 그렇죠. 네. 뭐 접촉사고라고 하기도 그렇고 아니라고 하기도 참 애매하네요. 그러니까 이게 상황이 너무 애매하다 네. 보니까 경찰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이 되는 겁니다. 이 사고 쟁점은 뺑소니냐 공갈죄냐 누구의 잘못이냐 이건데요. 김은국 씨 측이 뺑소니가 될 수도 있는 게 이제 전문가들의 말에 따르면 네네. 아무리 경미한 사고라도 운전자가 임의로 판단하고 자리를 떠버리면 네. 이거는 뺑소니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고라는 게 나 때문에 났든 아니든 간에 그 현장을 그렇죠. 좀 지켜야 되는 게 중요한 거네요. 네네네. 네, 교통 전문 변호사의 말에 따르면 네. 아무리 과실이 적은 사고라고 하더라도 도로교통법 54조 1항에 따라서 네.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을 해야 하고요. 아하. 또 사고 후조치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뺑소니로 오히려 가중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죠. 근데 또 다른 거, 그 공갈죄 논란. 이건 네. 어떻게 된 거예요? 요거는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해당이 되는 네. 내용입니다. 운전자에게 공갈 협박죄가 적용될 수도 있을지 주목이 되는 상황인데요. 김은국 씨가 공개한 녹취 파일이 또 있어요. 네. 여기에는 피해자가 합의금 명목으로 3,500만 원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네. 피해자는 3,500만 원이라는 액수를 부르긴 했지만 조율하려고 했다고 말을 했는데요. 피해자는 이어서 김 씨 측에서 합의금으로 300만 원을 제시를 했는데 자기 정강이가 10cm 이상 찢어져서 찢어졌구나. 10반을 넘게 꿰맸다. 네. 형사 합의금과 뭐 치료비, 상해로 일을 하지 못하는 비용을 따지면 이 300만 원이 너무 적다고 생각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네. 양쪽 모두 주장이 첨예한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차량 운전자 과실을 더 높게 보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과실을 높게 보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뺑소니로 몰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네. 이것도 제가 영상으로 준비했거든요. 영상 보시죠. 자, 고속도로고요. 문제없이 네. 달리고 있습니다. 가고 있는데. 근데 공사 차량 차선이 줄어들죠. 빠르긴 빠르다. 네, 빠르네요. 그리고 차선 빠르다. 이동을 합니다. 좁아지네요. 네. 아, 이건 뒷장면이에요. 이건 후방 영상이에요. 네. 자, 아까 안 보였던 상황입니다. 네. 자, 뛰어들기 하려는데 뒷차가 저렇게 벽에 들이받죠. 벽에 박았네요. 구간이 좁아지는데 서로 속도를 줄이지 않고 저 경우에는 쌍방 과실인 것 같은데요. 이게 뭔가 근데 자기가 앞에서 가고 있어서 저 사람이 안 보였을 수 있으니까 깜빡이라든가 이제 경적을 좀 울려줬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드네요. 보기에도 속도가 꽤나 빠른 것 같이 보이기도 둘 다 하고요. 빨라요. 근데 뭐 블랙박스 차량이나 사고를 당한 차나 모두 좀 억울할 것 같기는 한데 이 사고의 과실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궁금하시죠?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과실비율? 아니 블랙박스 차량은 자기 갈 길 가고 있었던 거고 그냥 뒷차량이 앞지르려고 하다 본인이 그냥 놀래가지고 이를 그러게. 귀청하다가 부딪힌 거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앞에 있는 뒷차가 차가 조금 약간 힌트를 줬었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앞에서 먼저 봤으니까 야, 이쪽에다 알려줘야 되는데 알려주지 않았으니까 약간 반반 정도? 전 5대5. 뒷차량이 더 과실이 있을 것 같아요. 일단 100대 0. 네? 어디가 배려? 블랙박스 차량이 100, 그리고 사고 차량이 0. 그래서 100대 0으로 갔습니다. 이유가 조금 현실적이에요. 네, 과실 100으로 해서
대물 접수만 해서 차량 수리비만 물어준 겁니다. 이제 블랙박스 차량이 렌트나 데이는 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차량 수리비가 200만 원을 넘지 않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대물 렌트까지 이제 다 하는 방향으로 처리를 하게 되면 200만 원이 넘어가잖아요. 네. 그럼 보험료가 할증이 되는데 차량 수리비가 200만 원이 넘지 않는 선이라고 하니까 그냥 블랙박스 차량이 자신의 과실 100으로 해서 차량 수리비만 물어준 거죠. 그럼 보험회사에서 현실적인 처리를 위해서 100대 0이라고는 했지만 이게 실제로도 과실 비율이 100대 0이에요? 실제로 그렇지는 않아요. 이거는 이제 7대 3이 됐습니다. 블랙박스 7, 사고 차량 3. 교통 전문 변호사의 의견에 따르면 앞차가 차선이 줄어들면 말씀하신 대로 자신이 앞으로 올 것을 예상하고 속도를 뒷차가 줄이든지 아니면 경적을 올렸어야 해요. 그런데 뒷차가 이걸 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뒷차에도 과실이 3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7대 3 이렇게 됐습니다. 다음 영상도 제가 준비를 했거든요. 네. 다음 영상도 함께 보시죠. 자, 이번엔 서울 도심에서 있었던 사고입니다. 네. 앞에 택시가 멈추니까 네. 잠깐 비켰죠? 갔다가 그대로 가던 방향으로 갑니다. 네. 자, 앞에 상황을 보느라 뒷 상황을 좀 못 보셨죠? 후방 영상 자세히 볼게요. 네. 후방 영상이에요. 오토바이가 오토바이가 따라오구나. 네, 오토바이가 따라오고 네. 있었습니다. 그런데 잠깐 끼어들었던 사이에 어. 오토바이 운전자가 저기 넘어져 있죠. 네, 어? 옆으로 오토바이가 치고 나가려다가 놀라서 사고가 났습니다. 아하. 이럴 경우에는 과실이 어떻게 될까요? 이 사고의 경우에는 오토바이 운전자는 블랙박스 차량 때문에 난 비접촉 사고라면서 운전자 과실을 주장했어요. 블랙박스 네. 차량에. 하지만 경찰이 사고 경위를 조사한 후에 블랙박스 차량의 운전자에게 과실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경찰에서 그렇게 뭐 결론을 내렸다고 하니까 정리가 되긴 됐어요. 근데 뭔가 좀 찝찝하지 않아요? 만약에 저 오토바이가 운전자가 비접촉이긴 하지만 속력을 더 냈거나 헬멧을 쓰고 있지 않았어. 그 사람이 사망할 수 있는 거잖아요. 사람 죽고 나서 그럼 어떻게 과실 따져봐야 소용없잖아요. 맞습니다. 네. 이 사고의 경우에는 사실 이제 접촉이나 비접촉 이런 여부가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여기에 관건은 딱 하나였습니다. 안전거리 유지. 네. 그러니까 블랙박스 차량이 안전거리를 유지를 했다면 앞서 택시가 잠깐 정지했을 때 블랙박스 차량도 좀 정지를 했을 수가 있겠죠. 네. 그러면 괜찮았을 텐데 속도를 줄이기보단 옆으로 틀었다 가면서 이 사고가 발생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오토바이 차량도 보니까 이제 블랙박스 후방 영상을 보니까 가깝게 따라오고 있었잖아요. 오토바이 운전자도 안전거리를 확보를 했으면 충분히 대응이 가능했을 겁니다. 그래서 날쌘돌이처럼 끼어들려고 했던 오토바이 운전자에게도 일부 과실이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된 거죠. 네. 아니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나 운전 잘해라고 자랑 삼아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네. 운전은 잘한다는 말이 없는 네. 것 같아요. 안전하게 교통법규를 지키면서 하는 게 그렇죠. 잘하는 게 아닐까 맞습니다.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오늘 사고들을 보니까요. 아주 경미한 접촉 사고가 났더라도 네. 운전자는 그 자리에 멈춰 서서 확인하고 마무리해야 조치를 취한 다음에 그렇죠. 괜찮다고 하면 그 다음 행동을 해야지. 네. 그냥 괜찮네 자의적인 판단으로 가선 절대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네. 해보겠습니다. 네. 네. 안전운전하십시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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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출비와 중개 수수료가 없는 수원시 택시 호출 앱이 출시됐는데요. 이 자동 결제 서비스를 이용하면 택시 요금의 2%가 적립되는 게 특징입니다. 호출비와 중개 수수료가 없어서 기사와 승객 모두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하는데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목적지를 입력한 뒤 호출 버튼을 누르자 잠시 뒤 택시가 도착합니다. 수원시 전용 택시 호출 앱인 수원 이택시로 택시를 이용하는 겁니다. 수원시와 지역 택시 업계가 함께 개발한 수원 이택시는 기존 택시 호출 앱과 달리 호출비와 중개 수수료가 없습니다. 신용카드 등을 등록해 자동 결제 서비스를 이용하면 택시 요금의 2%가 적립돼 추후 요금을 결제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목적지까지 예상 운행 시간과 요금 확인도 가능하고 급가속 급정거 금지 등 기사의 요청 사항을 전달할 수도 있습니다. 지난달 출시 이후 한 달 만에 수원시 전체 택시기사의 80%가 채택하는 등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홀비 걱정도 없을 것 같고 배차도 잘 될 것 같습니다. 이용하는데 아마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중개 수수료도 없을 뿐더러 수원 시민이 쓰는 거니까 저희 기사 입장에서도 그렇고 뭐 시민들 입장에서도 서로 부담이 없어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수원시는 코로나19로 인한 승객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택시업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앱 사용 활성화를 위해 시민들을 상대로 적극 홍보에 나설 방침입니다. 가입한 분들이 보다 혜택이 많이 주어지도록 마일리지를 좀 더 높여주는 것도 우리 계획이고요. 또 이것을 공공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수원시정 홍보를 같이 한다든지 또 안심귀가 서비스와 같은 여러 가지 시스템들을 이 안에서 같이 묶어주는 것도 이 이용을 높이게 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채널A 강신영입니다. 주말 내내 그리고 오늘까지도 비가 이렇게 오고 날이 꾸물꾸물하고 이러니까 좀 처지는 기분이에요. 네, 네. 근데 이번 주에는 수요일이 부처님 오신 날 휴일이니까 네. 그것도 생각하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한 주의 시작 힘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8시 더 알찬 내용으로 돌아올게요.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